먼저 연사 세 분의 강연 시간이 진행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 철학과 인공지능학과의 이상욱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위한 초학제적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전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오셨을 때에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그만큼 또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상욱 교수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포럼을 진행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018년에 배양숙 이사장님이 초청해 주셔서 서울 인문포럼과 인연을 처음 맺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팬데믹이 있었고 이제 다시 또 이런 뜻깊은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보시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발표를 하시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20분 정도여서 저는 이제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쓰거나 강연한 자료들이 찾아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약간은 좀 핵심 내용, 요지를 중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인공지능 기반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역량이 필요한가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담론들이 약간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두고서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드로스라고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에 소크라테스가 문자라는, 지금 인류 문명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문자가 있으니까 구태여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읽게 되니까 상상력이 제한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심청가 같은 거는 명인들이 오늘 공연할 때와 어제 공연할 때, 내일 공연할 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어떤 즉발적인 순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생생함이나 바이탈리티 같은 게 부족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사례를 놓고서 제가 직접 들은 경우가 여러 있었는데, 이제 기술 낙관주의자들과 인문주의자들은 정반대 해석을 이끌어내는 걸 봤습니다. 기술 낙관주의자들은 저거 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수적인 기술인 문자에 대해서도 저렇게 인문학자들이나 대중들은 겁을 먹고 이렇게 비판적일 수 있다. 그 말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신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수용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결국 어차피 세상은 변하게 돼 있다. 기술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인문학자들은 여기서 알 수 있지만 신기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지만 그건 불확실하고, 사실은 신기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험, 도전, 어떤 경우에는 역량의 상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스판테니어스한, 굉장히 즉발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기억력 감투로, 즉 우리는 신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에만 주목하지 말고 사실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상실하게 만드는 가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양반된 입장에 대해서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제시하고 싶은데요. 초점은 단순히 그냥 중도가 아니라요, 이 생각 모두가 기술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양쪽 다 기술의 내용은 고정돼 있고, 그 기술의 내용이 이제 사회에 퍼지면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 기술의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기술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과연 바람직한지, 정확한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여기에 대해서는 다행히 제가 다 연구를 할 필요 없이 이미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국내에 번역되기도 한 아세모글루가 같이 저술한 이 책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 수많은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파괴적 혁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제도나 문화들을 완벽하게 들어엎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아주 뛰어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인류 복지가 향상됐는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졌는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좀 맥없어 보이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 그 기술 혁신의 결과물들이 인류 전체 복지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술 혁신의 결과물들을 독점하지 않도록 그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했을 때는 그 전기의 보급이나 수돗물의 보급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인류 복지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렇지 못했던 경우 대표적인 게 농업의 탄생이죠. 농업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력에 비해서 20배까지도 뛰어올랐지만 실제로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이건 뭐 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유발 하라리와 사피엔스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축적돼 있었습니다. 농업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조건은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뼈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 농업 생산력의 엄청난 결과물들을 다 그 특권층이 향유하고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 특권층들이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만든 엄청난 건축물들을 우리가 가가지고 피라미드 보면서 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점은 이 책에서 맨 마지막에 그 아세모글루는 인공지능 기술을 예를 들면서 현재 이렇게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분명히 인류 복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는 이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가버넌스를,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얼마나 보편적으로 부가 일부 집단에 축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파괴적 혁신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이런 상황들은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폐해가 여러 보고된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뭐 익숙한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면 그 핵심은 예전에도 거짓 정보나 기만 정보, 속이려는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지고 저 유튜브에 저 관련 동영상 찾아보시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지금 여기서 제 딴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다른 내용으로 제가 마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누군가 그 공중 그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주주의 시절에 얘기했던 아주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저는 굉장히 간결하게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정책들을 제안할 정도로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 똑똑하거나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거짓 정보거나 아니면 기만 정보라면 그러면 사실은 그것의 바탕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설파했던 그 마켓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어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시장에 그 진열된 상품처럼 쫙 놓여 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갈 방향이 무언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금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금방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 거버넌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저도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자주 보는 유튜브 같은 SNS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죠. 뭐 그 에코 챔버 효과, 그러니까 극단적인 견해들이 점점점 자기에게 익숙하거나 굉장히 호감이 가는 정보들로 이렇게 모여서 실제로 원래 취지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테크놀로지인데 왜냐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 쪽 분야에서 제가 이런 자료가 있었나 했던 굉장히 옛날 철학자들의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통해서 저한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알고리즘 자체가 전 되게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양성에,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다양성의 증가가 사실은 그 정보 과부하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압도적인 정보량에 결국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신의 선호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굉장히 적어도 그 각 개인이 사고하는 과정의 다양성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유튜브 담당자에게 이제 정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강제한 적이 없다.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 본인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주니까 그걸 잘 사용하고 있고 불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떠올렸던 생각은, 뭐 그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적 선택을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율적 선택을 제가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철학적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자율적 선택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에 일관된 방식으로 내 행동과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쇼츠를 1시간째 보면서 킥킥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가 자율적 선택을 하는 것 같진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색이 AI 윤리한다는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우연적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SNS 플랫폼에 굉장히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용돼서 그분들이 계속 연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그 플랫폼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얼마나 많은 걸 클릭하게 할까, 그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모색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술적 그 개발들의 일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적어도 사람들의 자율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이 개발되도록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시간 락이 걸려 있군요. 그래서 막 넘어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엄청 넘어갔네요. 이게 뒤로 가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사이의 생산적 협업인데, 두 지능 사이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그 인공지능은 그 목표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수학적 함수로 정의될 수 있고,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해야겠죠. 그걸 달성했는지 알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훈련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게 구조화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간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양스러운 건, 사실은 그 세 조건, 즉 목적 함수를 수학 함수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게 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조건이 항상 만족되지는 않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의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기 어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비행기 조종사, 그 항공기를 관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 일들이 워낙 다양한 종류고, 그 다양한 영역들을 서로 가로질러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수학 함수로 그 사람이 어떨 때 일을 잘한다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인간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도 엄청난 로봇이 많이 쓰이지만 인간이 하는 일과 로봇이 하는 일을 구별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그런 어떤 자동화가 이루어질 때,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그것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겁니다. 키오스크 도입해서 그 매장의 직원을 줄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인간의 노동에 관련된 어떤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증강의 방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그 기술을 사용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럼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자신 일종의,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테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 바코드 같은 게, 혹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왜냐하면 바코드가 없었던 시절에 슈퍼마켓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띠
근데 이거가 진짜 기가 막힌 그 상승, 그 인간의 능력을 형상시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없던 시절에 원고지에 글을 써보신 분이라면 이 워드 프로세서가 얼마나 생산성을 높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 때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해서 인간의 역량, 자기 효능감, 생산성을 엄청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바람직한 기술 개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그 케인즈의 잘못된 예언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인즈가 1920년대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 내로 인간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놀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면서 보내게 될 것이다. 틀렸죠. 자, 틀렸는데 저 틀린 이유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세탁기가 미국에 처음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을 때 20년대 30년대인데요. 많은 기술 비평가들이 세탁기가 이제 이렇게 보급되면 가사노동 시간이 엄청 줄어들 것이다. 빨래하는데 훨씬 힘이 덜 드니까요. 그러면 그 줄어든 가사노동 시간 덕분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죠. 어떤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에 하던 일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들이 다 그 합의한 부분이 뭐냐면 세탁기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오히려 가사노동 시간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빨래를 더 자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탁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빨래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옷은 2주 정도 입었어요. 속옷도 닷새는 입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옷을 닷새 입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많은 기술 낙관론자나 아니면 그 비저너리한 분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계시냐면 지금 현재 사회에 사람도 그대로 있고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도 그대로 놔두고 사회적 구조나 제도도 그대로 놔두고 기술만 20배 빠르게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케인즈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탁기라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기술이 도입됐을 때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기술을 새롭게 사용하는 방식을, 그리고 옷을 얼마까지 입는 게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 이런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문화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점 뭐냐면, 또 넘어갔네요. 요점,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이 나쁘다, 좋다 이래가지고 나쁘니까 거부하자, 좋으니까 적극 받아들이자, 이런 이원적 태도가만 있다는 생각은 좀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 세탁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기술을 변형시키고 어떤 기술을, 그리고 아까 그 강화의 경우처럼 어떤 기술을 만들려고 요구하고, 기술자들에게, 산업가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구체적인 특징, 기술을 만들 능력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지만 그 기술의 구체적인 특징이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것이 갖는 인문학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횡단해가면서 그것들 사이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초학자적 문해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래 교육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지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의식적 경험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물로서는 똑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류가 우주적 의미에서 우리가 은하계 구석탱이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은하계 같은 엄청난 별들의 집단이 1000억 개쯤 있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스케일에서 우리 인류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지만, 우리한테는 적어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랑 전혀 다른 지적 존재, 완전히 다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지적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포괄해내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고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